날씨가 시원하고 좋죠, 공부하기. 교재는 355페이지를 피시면 되죠. 거기 할 차례죠. 양도세, 그 분할납부, 그죠? 거기 할 차례죠. 355페이지.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그죠? 그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그 양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순서를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면,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파른 금액. 그죠? 그걸 뭐라고 한다 했죠? 양도 가액에서 뭘 빼줘야 돼요? 경비는 빼줘야 돼요. 그죠? 살 때 들어간 비용을 빼주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필요 경비라고 그래요. 필요 경비. 그죠? 이걸 빼주면. 자, 그리고 남으면 세금 냅니다. 자, 그걸 뭐래요? 양도 차익이라고 그래요. 차익이 생겼을 때만 세금을 낸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물가 상승분 빼집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말 그대로 장기간 보유하면 특별히 공제 준다. 그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양도 소득 금액.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차별 없이 누구나 다 해주는 기본 공제. 이렇게 가는 거죠. 기본 공제. 그러면 과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순서는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암기를 하셔라.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실거래가 방식인데, 요 경비에 이제 뭐가 있어요? 취득 가액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양도비. 이렇게 해서 요 세 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필요 경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얘는 실거래가 방식인데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요 순서 먼저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이제 얘가 실거래가를 해야 되는데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이때 뭐 추계조사 결정, 경정 같은 걸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순서 외우시라고 했죠, 나중에. 취득가액이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뭐 매감, 환기 순서로 가고 양도가액은 매감기로 간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되고 그리고 환산가액은 취득가액만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경비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배웠습니다. 얘는 간단하게 보면 장기, 그 다음 뭐라고 됐어요? 보유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뭘 해야 된다?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별공제니까 특별은 전체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공제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뭐 토지 건물하고 입주권 이런 것만 된다 했잖아요. 그죠? 차별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은 뭐라고 했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해준다. 그 얘하고 차이점이 얘는 얘처럼 보유기간 안 따지고 공제 대상도 한정을 두지 않고 다 된다는 거죠. 근데 둘 다 동시에 안 되는 건 미등기, 그죠? 미등기는 둘 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그리고 과표.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걸 세금을 내면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뭐 배웠어요?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 그죠?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배웠죠. 예정신고는 우리가 할 때 이거 꼭 기억하라 했죠? 대상을 한정한다 했죠? 구분한다. 토건부기, 그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그리고 주식 등 이렇게 나눠집니다. 항상 이렇게 묶어간다 했잖아요. 이렇게 묶어가고 이렇게 묶어간다. 이게 넷은 예정신고 언제까지 낸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얘는 반기 말부터 2개월 그랬죠. 구분 잘 하시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얘기도 배웠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합니다. 항상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시면 된다. 예정신고 안 하시면 가산세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관련해서 기억하실 것은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뭐는 해야 된다. 신고는 하여야 한다.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건 전체적인 내용, 알고 보면 그렇게 내용이 많지도 않습니다. 이거 따지고 보면. 그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거기 355페이지 4번에 양도세 뭐라고 돼 있어요? 분납이라고 돼 있죠. 분납. 자, 이 분납이 세금을 어떻게 내는 거라겠죠? 나눠내는 겁니다. 나눠내는 거. 그죠? 근데 분납이라는 건 나눠내는데 일단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 금액이나 나왔을 때 무조건 분납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 분납이 세금을 나눠내는 건데 우리가 배우는 앞전에 배웠던 것 중에도 분납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재산세 분납되죠. 그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분납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 양도세 이렇게 해서 요 세 개가 분납이 가능한 조세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그러니까 지방세 중에 이제 재산세 분납이 되고 취등록세는 분납 안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참고로 얘는 뭐도 된다? 재산세는 분납도 되고 물납도 가능합니다. 물납.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하나밖에 없다. 뭐? 재산세만 물납이 됩니다. 그죠? 얘는 물납도 되고 분납도 되고 얘네들은 분납만 된다. 그죠? 근데 얘는 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재산세는 분납을 하시려면 금액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500만 원을 초과해야 돼요. 분납을 신청하려면. 그죠? 근데 얘도 종합부동산에서 분납 기준 금액은 얼마냐면 500만 원을 얘도 똑같이 초과해야 돼요. 이렇게 똑같이 가죠. 이게 나중에 헷갈리는 게 이제 양도세는요. 분납이 1000만 원 초과해요. 기준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양도세는 내가 1000만 원 초과했을 때 분납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이 분납의 특징은 셋 다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 뭐만 하면 된다? 일정 기간 안에 신청만 하시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물납하고 좀 다른 점이 그런 거죠. 그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이거 500초가, 얘는 500초가, 얘는 1000만 원 초과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구분해서. 그리고 기간이 나와요. 기간. 얘는 기한 지나고 45일 안에 하는데 얘네 둘은 2개월입니다. 2개월 내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국기는 국세잖아요. 국세. 그죠? 국세는 2개월, 지방세는 45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딱 봐도 헷갈리게 생겼죠. 지금은 안 헷갈리죠. 지금 딱 나 분납 되게 헷갈려. 쉬는 시간에 있다가 나 분납은 진짜 헷갈려. 이런 사람들은 자랑하는 거예요. 나 공부됐다? 이거 자랑하고 있는 거지. 나는 안 헷갈려. 왜?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아는 게 없어. 뭘 알아야 헷갈리지. 그죠? 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아야 헷갈리는데 머리에 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헷갈려. 그냥 처음 듣는 얘기야. 근데 나 처음 듣는 헷갈리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는요. 이런 게 단계가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딱 해가지고 처음에 멍 때리고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되게 헷갈리네. 이런 소리 잘 나와요. 입에서. 그러면 그때부터 공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아는 게 없으면 진짜 헷갈릴 게 없어요. 그죠? 헷갈린다는 얘기는 얘도 알고 쟤도 아는 거예요. 기억은 나는데 확실치가 않은 거죠. 그러면 이때는 내가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걔는 공부가 된 거죠. 어느 정도.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좀 더 공부를 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 그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 들을 때마다 전혀 헷갈리지 않고 그냥 처음 듣는 것 같아. 항상 그렇다. 새롭다. 이러면 그게 지금은 항상 그래. 앞으로 한 몇 달은 똑같아요. 증상이. 그냥 맨날 듣는데 똑같아. 들으면 처음 듣는 것 같고 좀 신선한 맛은 있어요. 맨날 처음 듣는 것 같으니까. 그죠? 근데 그게 좋진 않아요. 항상 계속 들을 때마다 새로워. 이건 안 좋은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헷갈린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면 돼. 이것도 나중에 보면 공부되면 헷갈려요. 왜? 어떤 건 500초과도 있고 어떤 건 1000만 원 초과도 있고 어떤 건 45일도 있고 어떤 건 2개월도 있다는 게 기억이 나는데 소속을 못 찾는 거죠. 근데 일단은 그 뭐는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500초과도 있고 1000초과도 있고 45일 안에는 것도 있고 2개월도 있구라는 거 기억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있어?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엄청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죠? 말씀드렸죠. 수업 시간에만 계속 막 하고 또 하고 또 가니까. 최근에 이 분납에 관한 얘기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식으로 나왔었냐면 그냥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요즘에 이렇게 나오죠. 종합부동산세는 500만 원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이런 거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500만 원 초과하면 45일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됐었는데 요즘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분납을 얼마를 분납할 수 있냐 금액이 나오거든요. 기준 금액이.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오면 얼마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내주고 얘가 맞니 틀리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내가 분납을 하는데 얼마까지 법적으로 내가 나중에 나눠낼 수 있냐. 한도 금액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지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형태의 문제가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양도세가 3,600만 원이면 1,800만 원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내주고 이게 맞니 틀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내가 정확하게 맞는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알고 보면 되게 쉬운 얘기예요. 별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교재 보시면 거기 355페이지에 맨 4번에 양도세 분할납부 해가지고 그 평가를 1번에 분납 요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거주자로서 예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 납부 규정에 의해서 납부세액이 각각 얼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고 얼마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거기 보시면 예정신고할 때나 확정신고할 때 둘 다 분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시험에 이것도 나온 적 있어요. 뭐 예정신고의 경우는 분납이 가능하지만 뭐 확정신고는 분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둘 다 됩니다. 금액은 얼마라고요? 1,000만 원 초과. 자, 양도세가 딱 1,000만 원 나왔어요. 분납할 수 있을까 없어요? 양도세가 1,000만 원 나오면 분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왜? 초과니까 1,000만 원까지는 분납이 안 됩니다. 초과니까 1,000만 원 포함하지 않고 1,000만 원을 넘어야 되니까 그때만 분납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분납 세액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그죠? 그러니까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 초과 금액, 2,000 초과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뭐 할 수 있다? 분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표 오른쪽에 분할 납부 세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얘가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분납이 재산 양도세가 예를 들면 양도세 연장신고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기한 지나고 몇 개월? 이게 신고납부 기한이에요? 그죠? 그러면 기한 지나고 얼마? 2개월 이내 이렇게 나눠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일부는 기한 내 내고 그리고 내가 기한 지나고 2개월 이내 추가로 나중에 나눠낼 수 있는 금액 이런 뜻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뒤에 2,000 이하일 때는 얼마?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뭐 할 수 있다? 분납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럼 만약에 1,500이 나왔다. 양도세가.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 기한에 낼 수 있는 금액과 기한 지나고 이때 낼 수 있는 금액 이걸 구분하라는 거죠. 그럼 결론은 이때 기한 지나고 2개월 안에 낼 수 있는 법정 최대 한도 금액이 얼마란 뜻일까요? 제가 2,000 이하잖아. 지금 2,000 이하니까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1,500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1,500이면 이때 얼마 낼 수 있더라고요? 5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0 이하 나왔으니까 2,000 이하가 나오면 이 중에서 얘가 기한이 지나고 2개월 안에 내가 나중에 나눠낼 수 있는 법정 최대 한도 금액이 1,000만 원 초과 금액인 얼마? 여기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 내중에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기한 내 최소한 얼마는 무조건 내야 된다는 거야. 1,000원 내야 돼. 무조건 1,000원 내. 이 얘기죠. 그죠? 이 1,000만 원 내고 내가 나중에 500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말 뜻이요. 자, 만약 여기다가 여기다 1,200 내고 여기다가 300 할 수 있나요? 네. 되죠? 네. 그죠? 자, 근데 여기다가 900 내고 600을. 안 돼요.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이 말 뜻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지금 말은 내가 2,0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1,500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때 기한 지나고 낼 수 있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금액이 1,000만 원 초과 금액이니까 1,500이면 얼마? 500만 원까지만 분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넘어가는 거 안 된다는 거야. 밑으로는 상관없어요. 왜? 500 밑으로 300 내고 1,200 가능하죠.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야. 왜? 이게 최대치니까 법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1,800 나왔다. 그러면 최대 분납 금액은 800만 원인 거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 못하면 걔만 딱 외웠다가 문제를 풀면 못 풀 수도 있어요. 자, 3,600 나왔다 했죠, 시험에요. 3,600만 원인 경우 이렇게 나왔어, 시험에요. 그러면 거기 2,000 초과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100분의, 그죠? 100분의 50 이하 금액이라고 돼 있죠? 그럼 딱 얼마까지 된다는 거야? 반절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3,600이면 최대 얼마? 1,800만 원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최대치가 요 기한에 낼 수 있는 최대치가 아무리 금액이 커도 반절 이상은 안 된다는 거지. 딱 반절까지만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국가에서 세금을 원래는 다 맞아야 되는데 나눠내기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기한에 내는 돈이 만약에 1,500인데 기한 내 얘처럼 뭐 얼마 적게 내고 나중에 내는 건 큰데 이런 건 없어요. 최대치가 딱 반절인 거죠. 예를 들면 자 3,600이잖아요. 2,000 초과됐죠. 그럼 100분의 50이 하니까 최대가 50%인 1,800만 원까지 가능하죠. 자 그러면 2,000 이하일 때는 얼마까지 간다고요? 1,000만 원 초과 금액이죠. 자 그러면 2,000 이하니까 2,000만 원이면 최대 얼마까지 분납이 가능하다고? 1,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왜? 2,000 이하니까 2,000만 원까지는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니까 결국 몇 프로인 거야? 50%인 거죠. 50%. 그죠? 그러니까 최대치가 50%인 거예요. 그죠? 그런 걸. 근데 보통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외워요. 2,000 이하면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2,000 초과하면 100분의 50 이하. 이렇게만 외웠어요. 근데 그걸 외웠는데 뜻을 이해를 잘못하면 문제를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뭐 1,500이 얼마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죠?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선행 조건은 뭐예요? 기준 1,000만 원 초과일 때 기간 2개월 이게 우선이죠. 근데 얘 말고 앞에 있던 재산세나 종부세도 똑같아요. 걔들도 어차피 같겠죠. 차이점은 그게겠죠. 걔들은 500 초과가 기준이니까 걔네들은 뭐 1,000만 원 이하면 5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1,000만 원 초과하면 100분의 50 이하 이렇게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맨 밑에 4번에 양도세, 부가세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우리 부가세는 원금에 추가로 덧붙여 내는 세금이다 그랬잖아요. 이때 얘는 부가세가 뭐가 붙는다? 거기 보시면 농어촌 특별세 20%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감면세계 20%라고 돼 있죠.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앞에서 취득세 배울 때 얘가 부가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농어촌 특별세 10%,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뭐 등록세도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배웠잖아요. 걔네들은 전부 다 여기 붙는 거예요. 납부세액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야 할 돈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럼 그거에 10%, 20% 이렇게 붙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도세는요. 납부세액에 부가세가 붙는 게 아니라 뭐 있어? 감면세액에 부가세 붙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양도세가 1억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감면을 못 받아요? 그럼 1억을 다 내야 되죠? 그럼 내가 내야 할 납부세액이 얼마야? 1억이에요. 그죠? 납부세. 그죠? 그럼 여기에는 부가세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어요. 근데 착각가 마셔야 되는 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요. 얘가 1억을 내요, 양도세를.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만약에 양도세 1억이 나오면 실제 세금을 이것만 내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에 뭘 내냐면 이거에 지방소득세 10%를 내요. 그러니까 왜 우리 그 직장 다니면 가끔씩 뛴다고 하잖아요. 3.3% 뛰거든요. 그 3%인데 그 0.3%가 뭐냐면 그 원 3%의 10%인 지방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다 뭐가 붙어? 지방소득세 10%가 붙어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도 소득세고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는 이름이 다 소득세니까 거기에 뭐가 붙어? 10%의 지방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자, 양도세 납부세 1억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뭐가 붙어요? 지방소득세 10% 내거든요. 근데 얘는 뭐가 아니야? 부가세가 아니에요. 내는 건 내는데 부가세가 아니라는 거지. 얘가 과거에는 부가세였어요. 몇 년 전까지는. 그래서 옛날에는 납부세액의 지방소득의 10%가 부가세로 부과된다라고 돼 있었는데 얘는 성격이 바뀌었어요. 얘는 독립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표현하면 틀리는 거야? 부가세라고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돈은 내는데 부가세는 아니에요. 얘도 독립세예요. 똑같이 양도세처럼 독립세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양도세는 부가세가 언제 붙느냐? 감면을 받았을 때. 자, 만약에 여러분이 양도세가 계산 1억이에요. 근데 내가 100% 면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1억 전부 다 뭘 받았어? 100% 감면 받은 거죠? 그러면 얘는 세금을 안 내요. 그럼 얼마를 감면 받은 거요? 1억. 이렇게 된 거죠. 그럼 1억은 안 내요. 근데 이거에 뭐를 내야 돼? 부가세로서 농특세 20% 내요. 여기다가. 농특세 2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얘가 뭐라는 게 부가세예요. 부가세. 그럼 여러분 세금 만약에 감면 받았어 1억. 그럼 세금 하나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감면 받아서 1억은 안 내지만 뭘 내야 돼? 이 상태면 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 농특세 2천만 원 내야 되는 거야. 농특세 2천만 원. 그러니까 세금은 깎아줘도 뭐는 내야 된다? 부가세는 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는 양도세는 감면의 경우에 뭘 내야 된다?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로 반드시 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양도세는 부가세는 납부세액은 안 붙고 어디만 붙는다? 감면세액에만 농어촌 특별세 20%가 부가세로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되죠. 그 동그란, 밑에 그 오타 났네요. 그 4번에 맨 밑에 있죠? 거기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특별징수된다고 돼 있죠?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 잘 고치세요? 이거죠? 이거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는 여기 붙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 이 부가세 있죠?
이 말을 쓰는 건 이 부가세라고 하는 건 두 개밖에 안 배워요. 뭐 있겠어요? 부가세 뭐가 있어요?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이 두 개만 부가세예요. 다른 애들은 부가세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조세에 나오면 부가세 그러면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만 뭐라고 한다? 부가세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얘네 둘만 부가세라고 쓰니까 지방소득세는 부가세다 아니다? 아니다. 부가세가 아니에요. 목적세죠. 얘는 목적세. 아니, 그죠? 지방소득세는 뭐야? 그냥 독립세입니다. 독립세.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제가 고치셨죠? 거기 지방교육세를 뭘로 고치라고요? 지방소득세. 지금 고치세요. 나중에 물론 이게 정오표가 나오겠지만 이제 개정되면 세법 개정안 확정되면 근데 지금 할 때 안 고치면 나중에 이걸 엉뚱하게 안 고치고 있다가 또 희한하게 공부를 안 하다가 이런 것도 기억을 잘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기억해? 지방교육세 이렇게 기억을 버려요. 희한하죠.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할 때 지금 할 때 나중에는 없어요. 나중에 할게 나중에 언제 할 건데 이 책 언제 볼지 모르는데 지금 안 보면 지금 보면 언제 볼지 몰라. 여기 한 2달 후에 보겠죠. 2달 후에. 그러니까 지금 고치세요. 지방소득세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뒤로 가서 나머지는 지금 볼 거 없어요. 뭐 지금 저쪽 하는 것들은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35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358페이지 거기 비과세라고 되어 있죠? 양도세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시험에도 잘 나오고 그리고 실무에서도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죠? 이게 딱 보면 여기 있는 기준들이 그냥 우리가 배울 때 별로 뭐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실제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사항들이 되게 많이 실제로 적용이 돼요. 실무에서. 이제 어제도 이제 그 모 학원의 원장님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양도세 비과세 관한 얘기거든요. 근데 배울 때는 그냥 그런가 봐도 넘어갔는데 막상 이제 겪어보니까 이런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착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비과세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실무 나가면 다 세법밖에 없다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그 어렵게 배운 민법 개론 나가면 안 써요. 실무 나가면 다 필요 없어. 뭐밖에 없어. 세법만 해요. 세법. 거의 80~90%는 세법이에요. 그리고 토지 하려면 공법을 잘해야 돼요. 토지. 그러니까 토지는 건축법하고 국계법이 있죠. 이게 되게 많이 써요. 이 두 개가. 토지는 이걸 잘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건폐율 용적 이런 거 막 배우잖아요. 나중에. 근데 그 건폐율 용적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 실제 토지 할 때는 그게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얘가 대지 면적이 얼마 나오면 내가 건평 얼마 하려면 그런 얘기 물어보냐. 나 여기다가 집을 짓고 싶은데 대지 면적 최소한 40평은 짓고 싶다. 건평. 그러면 여러분이 이 40평 건평 나오려면 땅을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몇 평을 사줘야 되냐 그걸 따져봐야 되거든. 근데 얘가 용도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져요. 왜? 건폐율이 틀리잖아요. 녹지 지역은 20%밖에 안 나거든요. 건폐율이. 그럼 만약에 얘가 자연 녹지라고 해보세요. 그럼 얘가 40평 지려면 이게 건평 20평이니까 이 몇 평 사야 돼 땅을? 800평. 200평. 200평을 사야 이거에 20%면 40평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소 땅이 200평을 사줘야 이 사람이 원하는 건평 40평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걸 진짜로 딱 200평 샀다. 그러면 40평이 안 나옵니다. 왜? 법에는 20으로 돼 있지만 조례로 보면 조례를 적용하거든요. 그럼 그 해당 조례에 가면 20을 그대로 나누는 건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 정해진 20을 딱 주는 데는 없어요. 다 그보단 작아요. 19점 얼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또 모질라.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또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몇 미터 이상이 될까요? 4미터 이상이 되는데 얘가 3미터야. 그러면 밀려야 돼요. 밀리면 이만큼이 대지 면적에서 빠져요. 그럼 대지 면적이 줄어. 그러면 이거 빼고 나머지 가지고 40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해.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모르고 그냥 여기가 3미터인데 이것만 200 해가지고 200 한 10평 사줬어. 그리고 딱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지권이 밀려. 건축성이 밀렸어. 그다음 이게 빠져버리는 대지 면적이 제외되네? 20평만 사실 이렇게 안 나오죠. 그럼 어떡할 거야? 이 골 때리니까. 그럼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중개업자가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가면 뭐 건축선이니 건폐율 용적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실제로. 저도 1년 정도 실무를 했었는데 자격증 따고 실제 이런 일을 겪었었어요. 실제로. 근데 황당한 거예요. 저는 뭐
그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땅만 매매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막 이런 거 다 걸려있는 거. 막다른 골목 해가지고 막 이것도 있잖아요. 막다른 골목에 가면 여기는 뭐 6m 돼야 되고 막 이거 막 다 적용되고 골 때리는 거 이게. 그러니까 많이 알면 그만큼 좋은 거죠. 근데 모르면 미리 알아봐야 돼. 다 이렇게 알아봐야지. 왜 일 벌리고 나면 이게 수습이 안 돼. 그럼 나중에 돈으로 해결해야 돼. 전부 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건축서는 이렇게 문 열었을 때도 나가면 안 되잖아요. 창문 그죠? 그게 있거든요. 창문을 이렇게 열었을 때도 건축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높이가 4.5m라고 돼 있잖아요. 4.5m, 4.5m까지는 창문을 열어도 건축선 넘어가면 안 돼요. 건축선 여기에 건물 이렇게 지었어. 근데 창문을 열었더니 이게 넘어가. 그럼 안 되거든요. 얼마까지는? 4.5m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철길 같은 게 밑에 이렇게 지나갈 때 뭐라고 써 있어? 폭. 4.5라고 써 있는 거 보셨죠? 네. 그게 4.5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딱 열잖아요. 열은 창문 이만큼 나왔어요. 근데 트럭이 지나가다가요. 얘를 툭 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폭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창문, 이게 문 앞에 들어갈 때 회전문으로 돼 있죠, 회전문.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요, 이게 미는 걸로 하잖아요. 그럼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걸 뒤로 밀려야 되잖아. 그럼 면적이 줄어들죠. 바짝 붙여서 회전문을 만들면 이게 돌면 되잖아, 이렇게. 안 나가잖아. 그럼 회전문 이렇게 만든 거 회전문을.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는 게 다 나중에 가면 백화점 앞에다 왜 걔들이 거기다가 의자를 만들어 놓냐는 거예요. 지는 쓸데없이 돈. 이마트 앞에 가면 앞에 막 공간 같은 거 만들어 의자 갖다 놨잖아요. 그게 왜 그래? 공개공지 그걸 만들어야 돼요. 법 의무적으로. 아니면 옥상에다가 아니면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니까 앞에다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 건축법상 안 만들면 허가가 안 나요. 다 이게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건축법에서. 근데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많이 알면 그만큼 할 얘기가 많은 거야. 아는 게 많아야 누구한테 뭐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죠. 백화점에 들어가면 뭐가 없어요? 시계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창문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들어오면 밤낮인지 모르고 그냥 계속 있으라는 거야. 그러면 와가지고 돌다 보면 몇 시인지도 몰라. 몇 시인지 모른다니까. 왜? 시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창문이 없으니까 밖에 어두워졌는지 몰라. 앞에는 하나, 안에는 하나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걔들 얼마나 머리를 쓰겠어요. 하다못해 진열할 때도 슈퍼 진열할 때도요. 사람이 동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보통 들어갈 때 오른쪽으로 먼저 들어가 왼쪽으로 먼저 들어가. 오른쪽으로 먼저 가거든요. 그러면 그 동선 따라서 그 물품 배열을 딱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그 매출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근데 토지하실 분들은 나중에 건축법이나 공법, 국계법을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나중에 내가 어쨌든 맨날 저기만 할 수 없으니까 토지도 해야 되니까 그럼 국토개혁법하고 건축법은 되게 중요하구나.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걔가 머리에 더 잘 들어오겠죠. 왜? 나중에 얘가 꼭 필요한 거라 생각하면. 그 두 개만 하면 문제도 많이 만들 수 있어. 왜? 거기서만 20문제 가까이 나와요. 그죠? 40문제 중에 공법 그 책 이렇게 두꺼운데 40문제 중에 국계법, 건축법에서 거의 20문제 나오거든요. 반 나와. 그럼 나는 실무에서도 되게 중요하죠? 그것만 잘하면 공법 몇 개만 있어. 반타작 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꿈이 지금부터 내년 10월 달까지 공부해서 공법을 20개 맞으면 잘하는 거예요. 장담하지 마. 근데 아예 무슨 지금에서 20개 가봐요. 24개, 한 30개. 30개는 꿈도 꾸지 마. 미리 얘기하는데. 30개 꿈꿨다는 훅 한다. 훅 하고. 공법 30개 맞고 나면 걔만 30개 맞고 나머지는 과락이야. 그 시험 터지는 거. 그 30개 맞으면 걔만 해야 돼. 이처럼 공법만 해야 돼. 그래야 30개 맞아요. 그거 힘들죠. 그렇게 하면 따라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럼 시험은 2차는 떨어질 수 있죠. 그게 그런 게. 그러니까 2개만 해도 뭐 반은 맞는데 뭐. 그죠? 공부는 제가 말했잖아요. 처음부터 전체를 다 하려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세법은 뭐만 얘기해요. 뭐, 조세통리나 등록세나 종부세를 배우지만 걔네들을 따로 공부를 하거나 안 하잖아요. 왜? 걔가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걔를 우선순위에 두면 공부를 해서 다 맞아도 시험은 떨어져요. 왜? 그래봤자 세 파트 4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나머지 3개에서 11문제가 나와요. 11문제. 그럼 당연히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다른 과목도 똑같잖아요.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뒤에 가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일단 고득점은 아니어도 합격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그런 게 없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일률적으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한 문제 나오는 것도 2시간 공부하고 5문제 나오는 것도 2시간을 공부하니까 시험이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시험은 떨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점수는 안 나오죠. 저 같으면 5문제에 4시간 다 하죠. 저는 공부를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적은 제가 더 잘 나와요. 왜? 나는 5문제짜리 4시간 다 하고 한 문제짜리 아예 안 했어. 걔는 찍어버려요. 그 대신 나는 얘를 다 맞출 수 있잖아요.
4시간 했으니까. 그죠? 그럼 난 점수가 더 잘 나오지. 그게 요령인 거죠. 사실 공부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잘 못하는 게 뭐야? 불안하거든요. 왜? 내가 4문제, 5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한 문제짜리 안 하면 불안한 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 불안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것도 5문제짜리도 모르면서 그 한 문제짜리 하는 게 더 불안한 거예요. 그게 더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 말은 알아. 그런 게 같아. 근데 공부 막상 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와. 축하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그러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괜히 약만 타고 원망하지 말고 그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효율적으로. 그죠? 좀 충분히 가능한 얘기니까. 지금은 뭐 시작하면 무조건 붙는 거지 뭐.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등록을 해가지고 내후년 걱정해. 그럼 떨어지면 내년에 나중에 재수하게 되면 그때는 학원에서 어떻게 해주냐. 이렇게 상담한다. 엊그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어떤 분이 오셔서 근데 계속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떨어지면 또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이제 시작했는데. 그 도대체 시작하는 사람이 벌써 이거 떨어지면 그 후년에는 어떤 식으로 해주냐 학원에서. 그럼 재등록하면 어떻게 해주냐. 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지금 10월 달에 이제 시작인데 와가 11월 달 그죠? 근데 벌써 떨어질 거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럼 말해. 그 생각하면 그분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내년 시험에 딱 29대 시험 보면 붙을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붙어야지가 아니라 당연히 붙어요. 그래야 되는 거야. 아니 그게 진짜 당연히 붙는 거예요. 당연히 붙는 거예요. 붙을 것 같아도 아니고요. 붙어야지도 아니고요. 당연히 붙어요가 맞는 거예요. 왜? 그게 맞는 말이지. 그리고 이거는 시작하면 붙고 가는 거 원래는. 왜? 60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떨어져? 자기가 어영부영하니까 떨어지는 거야. 붙게 돼 있는 걸 어영부영하고 가니까 밑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는 거야. 그 당연히 붙는다고 생각해야지. 뭐 시작했는데 붙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봐야죠? 해봐야지가 어딨어요. 무조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저는 진짜 그래서 학원 다닐 때 처음부터 딱 공부 시작해서 시험 보러 나올 때까지 정말로 단 한 번도 내가 그 시험에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이건 당연히 붙어야지. 내가 1년을 공부하는데. 전 진짜 그 생각했어요. 점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점수 안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지금은 당연히 안 나오지. 왜? 아직 시간이 공부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지. 하면 내가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하면 당연히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했지. 점수 안 나오고 실망해가지고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면 돼. 그렇죠? 자, 비과세가 나와요. 얘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하나는 파산, 선고, 처분, 소득이에요. 파산, 선고, 처분, 소득이에요. 얘는 제목만 알면 돼요. 시험에는 안 물어봐. 내용을. 자, 이게 내용이 뭐예요? 그냥 읽어보면 파산 선고를 받아서 남은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얘도 양도를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너는 뭘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왜 비과세를 해주겠어요? 파산했으니까요. 그럼 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그러면 제가 사업을 하다 파산했어요. 그러면 남은 재산 처분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딱 볼 때 이게 제가 사업이 망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건 아니에요. 채무자 때문에. 채권자 때문에. 왜? 내가 빚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너 세금 낼 때가 아니라 이거 팔아가지고 빚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저를 위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이 재산의 청산재산에 속해서 걔들이 처분하게 되면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제목만 아시면 돼요. 자, 시험은 여기부터 나오는 거죠. 농지의 교환과 뭐다? 분합이다. 자, 이거는 자 보세요. 농지를 뭐 한다고요? 교환, 서로 교환하거나 분합, 나누고 합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분합은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뭐 내용이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닌데 딱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농지가 갑을.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농사 짓기 되게 불편하죠. 모양새가 안 좋잖아.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자르면 서로. 그러면 요거는 갑거고 이건 을 거잖아. 그럼 얘 주고 얘 주고. 그리고 나중에 합필하면 되죠. 나누고 합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요거는 이제 분합 그래요. 근데 교환은 말 그대로 그냥 서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갑의 농지가 있고 을의 농지가 있는데 이걸 만다 서로 뭐라 해? 교환하는 교환. 그래서 서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교환하거나 분합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겠죠. 그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꼭 기본으로 알고 갈 게 뭐냐면 처음에는 금액 조건이 있어요. 금액 조건.
그러니까 교환분합했다고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 그 일정한 금액 기준에 충족이 되었을 때만 뭘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럼 보세요. 얘가 1억이에요. 얘가 7,600이에요. 그러면 이 교환했을 때 이 차액이 현재 차액이 얼마입니까? 2,400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2,400이에요. 차액이 2,400. 자, 그럼 얘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 자, 이 교환했을 때 그 차액이, 요 차액이 어떤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냐면 그 교환하는 쌍방 토지 가액 중 둘 중 큰 토지 가격 얼마? 1억이죠. 이거의 4분의 1 이하야 됩니다. 4분의 1 이하. 이거의 4분의 1 이하야 돼. 뭐가요? 요 차액이 요거의 4분의 1 이하일 때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럼 얘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예, 이거의 4분의 2,500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1억인데 얘가 7,400이다? 그럼 얘가 2,600이 되죠.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안 돼. 왜? 4분의 1을 넘었죠. 그죠?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 농지교환문에. 시험에도 뭐 나왔어. 이것만 나온 적도 있어, 실제로. 기출문제로. 그러니까 별거 아니죠. 교환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둘 중 큰 토지 가격의 4분의 1 이하일 때만 뭐가 된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게 뭐 시험에 그런 식으로 나와요. 뭐 가로치기에서 뭐 3분의 1 이하, 2분의 1 이하, 뭐 4분의 1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럼 4분의 1 이하. 그때만 비과세가 됩니다. 물론 다른 조건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농지 교환 분합은 큰 토지 가격의 차액이 4분의 1 이하일 때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자, 그러면 이거 4분의 1 넘었잖아요. 그럼 2,600이잖아요. 그럼 비과세가 안 된다 그랬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뭐라고 하면 한참 있다고. 선생님 이게 이 얘기가 그러니까 4분의 1을 넘으면 4분의 1까지만 비과세 해주고 넘는 건 과세한다 이런 뜻이죠?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죠. 안 된다니까 그냥.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디까지 해주기 얘기가 아니라 4분의 1 이하면 비과세 해주고 넘어가면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358페이지. 양도세, 비과세 그래가지고 그 박스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1번이 파산, 선고, 처분수도. 그러니까 지금 밑에 1번 보면 파산, 선고의 처분을 발생수 이렇게 돼 있고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농지, 교환, 분합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오른쪽 359페이지 맨 양가로 1번. 요게 중요하죠. 비과세를 위한 금액 요건 그랬잖아요.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만일 그 차액이 4분의 1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만이 과세되는 게 아니라 뭐다? 전부가 과세 대상이 된다. 그렇죠? 4분의 1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4분의 1이요. 그죠? 어떤 토지? 큰 토지. 그러니까 어떤 게 큰 토지인지 그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둘 중에 얘가 클 수도 있지만 얘가 더 클 수도 있죠. 얘가 1억 5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더 큰 거죠. 그럼 그거의 4분의 1 이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거기 교환분합 사유나 경작기간 특례는 지금 안 합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물어할 거 없고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쌍방 토지 가액이 큰 토지 가격의 4분의 1 이하.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다 아시는 1세대 1주택. 그죠? 그리고 부수토지. 그리고 보유기간은 2년 이상 보유를 해줍니다. 그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되게 많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네. 그럼 일단 세대 구성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다가 토지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고, 보유기간은 의무적으로 몇 년? 2년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비과세는요, 잘 보세요. 비과세는 자, 내가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이면? 아니요, 보유기간. 안 됩니다.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이 비과세가 아니라 1세대 and 1주택 그리고 2년 이상 보유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동시 충족이 되었을 때만 뭐란 말을 쓴다? 비과세란 말을 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이게 원칙이잖아요, 비과세. 그죠? 그러면 이 원칙 3개 각각 예외가 있어요. 그걸 배우는 거야.
1세대는 이런 경우 1세대 구성하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세대 구성하는 예외가 있고요. 집이 하나야 되잖아요. 근데 2주택인데도 1주택으로 봐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2년 보유 안 했는데도 이런 요건 충족이 되면 2년을 보유한 걸로 봐주겠다라는 각각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는 각각의 원칙과 뭘 배운다? 예외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361페이지 보면 그 1주택 비과세 나와 있죠. 한장 넘기시면 362페이지에 원칙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라고 돼 있죠. 자, 박스 안에 보시면 양도일 현재죠. 항상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여부를 따집니다. 이때 양도일이 일반적인 매매는 언제라겠어요? 잔금 날짜예요. 실제 잔금 지급일 그날 현재 1세대가 그죠? 1세대가 그리고 가론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주자라고 돼 있죠. 여러분 거주자 뜻이 뭐라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1년에 365일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그 거주자가 1주택을 어디에? 우리나라의 1주택이에요. 우리나라 집이 한 채 있고요. 중국에 만 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몇 주택자야? 1주택자예요. 1주택자. 그죠? 거기다가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보유해야 되죠? 자,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조정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이거는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9월 19일인가? 언제 개정이 됐는데 통과된 건데. 그러니까 조정지역이니까 서울시가 대표적이에요. 예를 들면. 그죠? 그럼 서울시에서는 뭐 해야 돼요? 비과세 받으려면 1세대 1주택 2년 보유 거주도 2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2년 거주가 안 되면 비과세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야? 등기부상의 명의도 내가 2년 돼 있어야 되고 거주도 2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죠? 그럼 해보세요. 보유기간이 있고 거주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지혜는 비과세가 2년 보유를 해야 되고 서울 거기 조정지역은 뭐죠예요? 거주도 2년 이렇게 되면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보유기간은 뭘 가지고 따지는 걸까요? 내가 2년 보유한 걸 뭘 가지고 입증을 하나요? 따져볼 거예요. 등기부상, 즉 공부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등기부상 아니면 건축물 대장의 토지상 공부상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서울은 거주기간 2년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죠? 네. 그러면 얘가 나중에 비과세 받으면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네. 그럼 내가 2년 거주한 걸 뭘 가지고 입증해야 돼요? 주민등록등본이에요. 전입일로부터 전출일이에요. 그거를 충족을 해야만이 걔는 비과세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사실은 과거에 얘가 원래 그 규정이 있었어요. 옛날 비과세가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 또 서울 지역이나 7개 지역은 3년 이상 보유에 2년 이상 거주 조건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7개 지역만 됐죠. 서울시, 과천, 일산, 분당, 일산, 평촌, 삼부, 종동에서 신도시 5개하고 서울시하고 과천하고 이렇게 7개 지역만 3년 보유에 2년 거주를 했어요. 자, 이게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요. 서울시에도 이제 사람이 자기가 집이 하나예요. 양도세 비과세를 받아야 되죠. 근데 거주도 2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세를 줘요. 그래서 전세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입자한테 내가 전세금을 깎아줄 테니까 전입신고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 사람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본인이 2년 거주를 못한 게 되잖아요. 그럼 비과세를 못 받아. 그럼 만약에 내가 5억에 전세 들어가는데 4억에 해주겠대. 4억에. 그 대신 전입신고하지 말아요.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요. 해야죠. 했죠? 했죠? 네. 했다고 쳐봐. 그럼 여러분 나중에 돈 못 받고 나갑니다. 왜? 무조건 전입신고 해야 됩니다. 왜? 전입신고 안 하면 그렇죠. 어떻게 받아요? 무슨 수로 전세금 무슨 수로 돌려받을 거야? 그렇죠. 전입신고 안 됐으면 대학력이 안 생겨요. 그러면요 그 전세금 못 받아 그냥 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요 안 배운 사람들은 그래 5억인데 4억 해준대. 그러니까 얼싸 좋고 들어가. 그다가 4억 다 날리는 거예요. 왜?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전입신고 안 된 상태에서 거기 만약에 뭐가 돼 있어? 누가 거기다가 저당권 설정을 해버리면 경매 들어가면 난 돈 한 푼 못 받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됐든 전입신고해서 주소를 옮기면 안 돼요. 그럼 대학력이 떨어진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옛날 대전에서 뉴스에도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 임대 아파트를 그러니까 미분양 아파트를 열 몇 채를 자기가 분양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걸 다 전세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있다가 집 주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세입자한테 전화해서 내가 사정이 생겨서 일 때문에 그런데 하루만 주소를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하루만. 오늘 하루만 주소 옮겼다가 내일 전입신고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주인이 해달라니까 그까짓 거 별거 아니니까 알았어요. 해준 거야. 그 중에 열 몇 명 중에 한 10명 가까이 해줬어요. 80%가.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어. 다시 다음날 전입신고 했단 말이에요. 한 6개월 지났다가 농협에서 경매가 들어왔어요. 왜? 그 사람이 대출 받는 거야. 집주인이 전출신고한 그 사이에, 하루 사이에 그걸 딱 가서 그걸 다 해서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은행에서는 대출 해줘 안 해줘? 해줍니다. 왜? 내가 선순위잖아. 지금 전출신고 돼 있으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죠? 내가 선순위야. 해준 거야. 못 갚았어. 가지고 경매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그 전출신고 했다가 들어온 사람들 있죠? 자, 보호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못 받아요. 전세금 다 날리는 거야. 그게 막 그 사람은 자기 막 신혼부부도 있고 막 그래요. 다 날린 거야, 전세금. 얼마나 억울해요. 막 뉴스에다가 막 호소하고 소용없어요. 그럼 법으로 구제를 못 받아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안타깝지. 근데 구제를 못 받아요. 방법 하나밖에 없어. 그 집주인이 돈을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돈 못 주죠. 이미 망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해줬다니까, 그 전출신고로. 그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하나가. 근데 배우면 내 재산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세를 들어왔는데 난 이사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뭐라 그래요? 전세를 빼줘야 되는데 뭐래? 그럼 일단 내가 지금 안 되니까 내가 한 달 있다가 돈이 생기니까 미안하다고 일단 먼저 이사 가고 내가 한 달에 돈을 주겠다. 안 돼요. 주소 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되는 수도 있어. 뭘 하면 돼?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나도 민법에 배워요. 그걸 하고 가면 돼.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 하고 한 다음에 주소 빼고 이사를 가더라도 나중에 내가 그 순위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런 경우는. 그때는 뭐라고 하면 돼? 집주인이 그럼 알았다 그러면 나 여기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해가지고 하고 가겠다 그러면 대부분 돈을 줘요. 근데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와가지고 그 주인이 그렇게 한대. 하나 날린 애도 있어요. 세상. 나랑 같이 공부했던 애 중에 하나가 전세금을 날렸더라고 그 때문에. 그래도 열받아서 온 거야. 그래서 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공부가 자격증 시험이긴 하지만 잘 배우면 진짜 좋은 공부이다. 이거 어디 가서 배워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기본 상식으로 생각하죠. 모르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그러니까 여전히 보면 막 사기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공부예요, 이게. 그죠? 공부만 하면 좋은 거야. 근데 자격증이기 때문에 짜증나는 거지. 안 그러면 이게 진짜 좋은 거. 어디 가서 이런 걸 배워요? 뭐 세법이 됐든 뭐가 됐든 못 배우지. 저렴한 가격에. 그죠? 저렴한 가격 아니에요? 학원 어디 가서 애들 학원 다니면 초등학생 학원 다니면 일주일에 3번 가고 몇 시간 하고 몇십만 원씩 줘요. 근데 왜 학원 와가지고 그걸 깎아달라고 하냐? 그 싼 거를 또 깎아달라고 하가지고. 이렇게 장사 어디서 지금 배추 사? 깎아달라고. 차비 좀 깎아달라는 식으로. 뭐 얼마라고 하면 한 10만 원만 깎아줘. 뭐 어디 흥정하냐고. 야 이게 말이 안 되네. 이게 1년이면요 하루에 한 달에 10만 원 꼴도 안 되거든요. 진짜 6일 나오고. 뭐라고요? 아 하는 사람들이 와서 깎아달라고 한다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깎아달라고. 안 해주지. 근데 와서 깎아달라니까. 지금도 깎아준 금액이야. 이게요 10년 전에도 이 가격이었어요. 10년 전보다 더 떨어진 거 이게. 근데 막 계속 와서 깎아. 하여튼 어디 학원 가서 애한테 가서는 깎아달라고 해? 애 학원 갈 때는 얘기 한 말도 안 해요. 근데 막 여기만 오면 막 뭘 깎아달라고 했어. 제발 이제 그러지 마. 아유, 진짜. 내가요 학원 선생님을 해봤어요. 초등학교랑 중고등학교 옛날에 학원 선생님을 해봤는데 절대로 엄마들이 와서요 학원비 깎아달라는 얘기 안 해요. 아들 데리고 왔으면 쪽팔려서 얘기 안 해. 그냥 얘 좀 받아달라고 그래. 그럼 애들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얘는 안 되겠는데 그래요. 그러면 왜? 수익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러면 아 그러지 마요. 그냥 이렇게 사정을 하지. 와가지고 학원비 40만 원 이거 아유 35만 원 해주세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와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와서 전화해서 아 선생님 우리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다니까. 근데 여가 하니까 막 여기 오니까 막 아우 심란해 아주 그냥. 갑자기 더 심란해지네. 더 심란해지면서 쉬었다가